82살이 된 지금도 박지은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박지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세 글자는 여전히 낯설었어요. 마치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어색하고 때로는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본래 이름은 정이었어요. 전라남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름이었지요. 1957년 가을, 단풍잎이 붉게 물들던 날, 세상에 나온 아이에게 부모는 발을 정, 기쁠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집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정희가 자란 집은 전형적인 시골 가옥이었습니다. 대문을 열면 마당이 나오고 마당 한편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안채와 사랑채로 나뉜 집에서 아버지는 사랑채를 차지했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안채에서 지냈습니다. 그 경계는 보이지 않는 선이었지만 누구도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금기였어요. 아버지 김봉수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지주였습니다. 논 20마지기를 소유한 그는 언제나 등을 곧게 펴고 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김어른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집안에서의 그는 달랐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김없이 손이 먼저 나갔고 어머니의 볼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을 정희는 여러 번 목격했어요. 여자가 말이 많으면 집안이 망한다. 아버지의 말은 집안의 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조용해져 갔어요. 밥상을 차릴 때도 빨래를 널 때도 심지어 아이들을 달래는 소리조차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정희에게는 오빠 하나가 있었어요. 김준태. 그는 정희보다 5살 많았습니다. 준태는 마을에서 소문난 영특한 아이였어요. 서당에서 한문을 배워 글씨를 잘 썼고 셈도 빨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어른대 큰아들, 나중에 크게 될 놈이야. 하지만 정희만은 달랐어요. 오빠의 또 다른 모습을 알고 있었거든요. 13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정희에게 오빠가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걸음걸이였지요. 정희야, 잠깐 와봐. 오빠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오빠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스며 있었지요. 뭐예요, 오빠? 그냥 얘기나 하자. 오빠는 정희의 손목을 잡고 사랑채 이끌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방 안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정희의 세상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깨를 만지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등을, 그리고 점점 더 깊숙한 곳까지. 오빠의 손길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고 정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오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한 달 후 정희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하지만 어머니는 정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망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날 밤 정희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그녀에게는 외로움으로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방 안에서 13살 소녀는 침묵을 배워갔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이른 나이에 깨달아야 했어요. 달빛이 창문 사이로 비쳐들던 그날 밤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녀를 따라다닐지,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지를. 바람에 흔들리는 댄잎 소리만이 그 깊은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14살이 되던 해봄, 어머니는 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정희야,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며칠째 아침밥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변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는 빨래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희의 치마 허리가 조여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을에서 70년을 살아온 여자의 직감이었지요. 정희야, 잠깐 이리 와봐라.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앞에 섰어요. 언제부터니? 뭐가요, 엄마? 모른다고 하지 마라. 엄마가 바보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석 달쯤 된 것 같아요. 그 대답과 함께 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주저앉은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누구냐? 누가 그랬냐?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동네 청년 중에 누가 있지 않니? 말해봐라. 어머니는 이미 범인을 마을 밖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일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 빨리 말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희는 움찔했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용히 해. 아버지가 들으시겠어. 어머니가 다급하게 정희의 입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정희를 이끌고 안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곡식을 저장하는 작은 방이었어요. 이제 말해봐라. 정말로.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빠예요. 뭐라고? 준태 오빠가 작년부터 계속.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엄마. 제가 왜 거짓말을. 조용히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니. 집안 망치는 소리 말이야. 하지만 진짜예요, 엄마. 제가. 아니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알겠니? 엄마. 동네 청년 중에 누군가 그랬을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두려움이었지요. 그날 저녁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어른 댁딸이 몸을 가졌다더라. 그런데 아직 14살밖에 안 됐잖아. 요즘 애들이 너무 빨라. 부모가 제대로 못 봤나 봐.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정희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가면 안악들이 수군거렸어요. 아이들은 손가락질을 했고 남자들은 음흉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박철수 알지? 박철수는 마을 건너편에 사는 20살 청년이었어요. 농사일을 도우러 가끔 집에 오곤 했지요. 네, 알아요. 그 아이가 그랬다고 해라. 네, 사람들이 계속 물어본다. 아버지 귀에도 들어갈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박철수라고 하면 될 거야. 그러면 이 일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내 잘못도 아니잖니.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해. 알겠니? 정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철수 가족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준태 오빠가 몇몇 청년들과 함께 찾아가서 소동을 벌인 후였어요. 박철수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정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 후 그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아기와 함께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밤마다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희야, 많이 먹어라. 저지 나와야지. 고맙습니다, 엄마. 하지만 아버지는 다락방에 발길조차 들이지 않았어요. 정희와 아기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기가 돌이 지나갈 무렵 준태가 다락방에 올라왔습니다. 정희야,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더 낮고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아기가 많이 컸네. 정희는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계속 여기 있을 생각이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생각해. 준태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날 밤 정희는 아기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아기를 위해서라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 너머에는 분명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 16살 소녀는 혼자 다짐했어요. 정희라는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두 돌을 맞던 해봄, 정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태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다락방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희는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정희야, 아기가 울면 아래층에서 다 들려. 죄송해요, 오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너도 알지? 준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은 내가 찾아야지. 그는 다락방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 소리에 아기가 깨어 울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아기를 달래며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어귀로 이어지는 길이 보였어요. 그 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8살이 된 그녀에게 세상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다락방에 올라왔어요. 정희야, 이거 내 거 맞니? 어머니가 들고 있는 것은 낡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정희의 이름으로 온 편지였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마루 밑에서 발견했어. 벌써 몇 달 된 것 같은데. 정희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인은 순자였어요.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지요. 편지를 읽는 정희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엄마, 순자가 서울에 있대요. 서울? 여자 기술학교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정희는 편지의 한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언젠가 서울에 오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도와줄 수 있다고.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울이 어떤 곳인지 알아? 무서운 곳이야. 여기보다 더 무서울까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어요. 편지 주소가 있니? 네,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편지를 써봐라. 정말요? 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준태의 이름을 입에 담기 어려웠어요. 알겠어요, 엄마. 정희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순자야, 나 정이야. 편지 고마워. 서울 생활은 어때? 나는 많이 힘들어. 아기가 있어. 혼자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말한 도움 정말 가능할까? 답장 기다릴게. 편지는 짧았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답장이 왔어요. 정이야, 편지 받았어. 놀랐어. 서울에 와. 당장 와. 자활센터라는 곳이 있어. 김소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 나 혼자 키우는 엄마들을 도와주시거든. 주소 보내줄게. 용기 내. 편지와 함께 서울 주소와 간단한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품에 안고 울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정희는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떠날 거니? 다음 주 새벽에 시외버스가 있어요. 돈은? 제가 몰래 모은 게 조금 있어요. 버스 표값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치마 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져가라. 이게 뭐예요?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금반지야. 힘들면 팔아라.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울지 마라.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지었니? 민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민수, 좋은 이름이다. 탈출 하루 전날 밤 정희는 짐을 쌌습니다. 아기 옷 몇 벌과 기저귀, 그리고 어머니가 준 반지. 그것이 전부였어요. 새벽 4시 정희는 아기를 이불에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잠들어 있었어요. 다락방 문을 조용히 열고 내려가는데 마루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라. 엄마도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는 익숙한 비누 냄새가 났어요. 편지 써라. 주소 바뀌면 순자한테라도 알려줘. 네, 엄마. 정희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뒤돌아보면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마을 어귀까지 가는 길은 더없이 고요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서울행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서울역이요. 아기가 있으시네요. 조심히 가세요. 버스 기사의 친절한 말에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마을이 점점 작아졌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희라는 이름도 함께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아기가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달래며 속삭였어요. 민수야, 조금만 참아. 이제 새로운 곳에 가는 거야. 엄마랑 같이. 그때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그녀에게 어떤 시련을 주게 될지,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지를. 버스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서의 첫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한 칸에는 자신과 민수, 그리고 또 다른 모자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고향집 다락방보다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옆 이불에 누워있던 여자가 물었습니다. 정희예요. 저는 영자예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2살이에요. 영자는 자신의 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쟤는 5살이에요.
내일부터 김 선생님 도움으로 급식소에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정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소혜 선생님은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40대 후반의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글은 쓸 줄 아세요? 네, 조금은 써요. 그럼 급식소 조리원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루에 500원씩 받을 수 있어요. 500원. 그 돈으로 쌀 한 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정희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급식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정희는 새로운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만들었습니다. 김소혜 선생님의 도움이었어요. 박지은이라는 이름 어때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박지은. 그 이름을 되뇌는 정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박지은. 그렇게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민수가 5살이 되던 해 지은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였지만 월급은 2배가 되었어요. 쪽방촌을 벗어나 반지하 방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수가 새 집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지은은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비록 반지하였지만 온전히 그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밝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지은은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미 준비한 답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민수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 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가 났어. 아빠는 민수를 정말 사랑하셨단다. 지은은 스스로 만들어낸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버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을. 아빠 사진은 없어? 화재 때 다 타버렸어. 하지만 민수 눈을 보면 아빠를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어. 민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지은을 불러서 말했어요. 민수 어머님, 민수가 정말 똑똑해요. 중학교는 좋은 곳으로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지은은 기뻤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좋은 중학교는 돈이 많이 들 텐데. 선생님, 저희 형편이. 제가 장학금을 알아보겠어요. 이런 아이를 그냥 둘 순 없죠. 그렇게 민수는 서울의 명문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민수는 계속 우등생이었어요. 지은은 식당 일을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고등학생이 된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지은은 혼자 울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꿈 같은 일이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민수가 합격증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만들어낸 아버지의 이야기가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민수는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되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모시겠어요.
고마워, 민수야. 지은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민수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을 때 지은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녀 이름은 수연이었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 어땠어요? 지은은 잠시 말없이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평범했단다. 시골에서 자랐어. 재미있는 일은 없었어요? 예쁜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았고 하늘을 보는 것도 좋아했어. 지은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어요. 오늘 수연이가 내 어린 시절을 물어봤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 알아야 할 텐데.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이었던 그녀가 박지은이 되어 살아온 세월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벅찼어요. 아들과 손녀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지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67살 생일날 지은은 가족들과 함께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이제 쉰을 바라보는 중년이 되었어요.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 딸 수연이를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15살이 된 수연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고맙구나, 수연아. 지은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연이는 아버지를 닮아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따뜻했어요. 촛불을 끄며 지은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단순하지만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수연이가 지은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숙제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숙제니? 가족사를 조사하는 건데요. 할머니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늘 그렇듯 평범했다고 말하려다가 문득 멈췄어요. 할머니? 수연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숨기고 살 것인가? 이 아이가 진실을 알 권리는 없는 것일까? 수연아, 할머니가 긴 이야기를 해줄게. 네. 수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주 아픈 이야기야. 그래도 들을 수 있겠니? 네, 할머니.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진짜 이름은 정이었어. 전라남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 수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지은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18살에 서울로 왔어. 그때 이름을 바꾼 거야. 왜요?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집에서 많이 힘든 일을 당했거든.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야. 수연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요? 그건 수연이가 좀 더 커서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할머니가 혼자서 너희 아빠를 키웠다는 것만 알아두렴. 수연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없었어. 할머니가 지어낸 이야기였지. 수연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알고 계세요? 아니야. 아빠는 모르셔. 왜요? 아빠를 보호하고 싶었거든. 아픈 진실보다는 따뜻한 거짓말이 나을 때가 있어. 수연이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십 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괜찮았어. 너희가 있어서. 며칠 후 지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컴퓨터를 배워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며느리가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 채널 이름을 뭘로 할까요? 할머니의 편지는 어떨까?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상을 올리는 날 지은은 떨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7살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1950년대 시골에서 어린 소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 시절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왔는지. 영상은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제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지은은 하나하나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몰랐어요. 한 달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한테서 들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봤고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거짓말을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으셨을지.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민수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그 포옹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무서웠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거짓말보다는 자유롭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다. 며칠 후 수연이가 또 찾아왔어요. 할머니 숙제 끝났어요. 선생님이 우리 가족사가 정말 특별하다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은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아, 넌 이미 용기 있는 아이야.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할머니야말로 정말 대단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아빠를 키우시고. 혼자가 아니었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지. 김소혜 선생님, 순자,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 아빠가 잘 자라줘서 할머니가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이었던 자신, 박지은이 된 자신, 그리고 이제 진실을 말한 자신.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수연이의 질문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해. 정말로. 그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길고 어려운 여행 끝에 마침내 도착한 평온함이었어요. 유튜브 채널 할머니의 편지는 계속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지은은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올렸어요. 상처를 이겨내는 방법,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대해서.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같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상처마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답니다. 82살 박지은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